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 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독일이 탈원전을 완전히 선언한 날 있잖아요. 네. 그때 스웨덴은 유럽 최대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우리가 원자력이라고 하면 네. 오늘은 미국 출장 갔다 온 이야기죠. 네. 이 현장 취재 정말 열심히 다닙니다. 열심히 지구 반대편까지. 그렇죠. 이게 현장 취재를 안 다니면 사실 기자들이 전할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전문적인 지식은 전문가들한테 부족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는 이야기는 분명히 우리도 팔로우를 계속 하고는 있지만 사실 그걸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요즘 되게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또 전부 다 따라가기도 좀 벅차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의 강점은 직접 현장을 보고 그게 어떻게 돌아가고 이게 맞나? 라는 항상 그 의구심을 가지고 취재를 하다 보면 좋은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국내만 발로 뛰기도 바쁜데 거의 뭐 지구 반대편까지. 제가 아는 기자 중에 해외 출장을 제일 많이 다니는 사람입니다. 예. 지금까지 몇 군데 갔었죠? 해외에요? 제가 본격적으로 다니기 시작한 게 2016년부터거든요. 요 하나 보여드릴까요? 제가 출장 갈 때마다 그 구글의 로그를 남깁니다. 로그? 네, 이거를 남기는데 저도 요즘 잠깐 노안이 와가지고 여기 보시면 제가 출장 간 곳들이 이렇게 찍혀 있어요. 국내외 다 합치면 한 400군데 정도. 요 카메라 하나만 요거 잡아줄래요? 요거는 이제 국내만. 네. 국내만 요 정도 출장을 다녔다는 거고, 일단은 요 오세아니아 지역. 이렇게 또. 네. 요게 요 밑에가 호주. 네. 요 위에가 어디예요? 거기가 이제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는 좀 베트남, 안 찍힌 데가 있어요. 아예 핸드폰이 안 터져가지고 일본. 저기 슬라웨시 쪽이 좀 몇 군데 안 찍혔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 어디니? 두바이. 두바이도 찍혀 있고, 유럽을 많이 갔네. 네. 여긴 유럽입니다 지금.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출장을 이렇게 남겨놓는 게 좋더라고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는 부러운 기자. 됐어. 뭐 이거 봐서 뭐해. 거의 셀 수가 없겠는데? 부럽다. 아닙니다. 이게 근데 이렇게 갔다 오면 확실히 할 얘기들도 좀 많고 좀 좋은 것도 많이 보고, 이번에도 갔다 와서 좀 새로운 사실들 알아서 기사도 하나 썼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SMR 관련해서 현대건설 관련된 기사를 썼는데 반응이 좀 있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확실히. 네. 그래서 또 그 뒷이야기까지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 Y스트리트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가 나와줬습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당연히 원자력 이야기겠네요? 네, 사실 제가 이번에 준비를 할 때 에너지 관련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심도 있게 좀 다뤄보려고 했었었는데 정리를 하다 보니까 얘기가 너무 많아서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아서 좀 원자력만 잘라서. 해도? 네. 그래서 뭐 수소 이야기도 좀 해보려고. 여기서 수소 얘기가 잘 터지더라고요. 지난번에 수소 이야기가 반응이 좋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달라진 수소 이야기를 조금 더 이제 해드리려고 그것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만 해도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그걸 이제 얼마나 얘기하려고 정리를 해서 그건 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전 쪽으로. 네, 원전입니다. 근데 해외 나가서 지금 이거 뭐 전기요금도 비교하고 왔어요? 이 전기요금을 이제 출장을 저만 다니면 좀 그러니까 이제 후배들도 이제 많이 보내요. 특히 이제 이대호 편집장도 잘 아시는 이제 박지은 기자가 이제 제 거를 이제 물려주고 있거든요. 하나하나씩. 그러면서 이제 박지은 기자가 얼마 전에 그 스웨덴을 다녀왔었는데, 그래서 그 스웨덴을 간 김에 여러 가지 제가 한번 스웨덴 전기요금을 한번 알아봤었습니다. 이제 저희 경제에 놀자 거기에 이제 잠깐 올라가긴 했었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좀 다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여기 표 하나를 일단 보여드리는데요. 지금 좀 뭐예요? 여기 보면 1970년부터 2019년까지 스웨덴의 그 타입별로 얼마나 많이 이렇게 전기가 생산이 되느냐를 보여주는 그 그래프입니다. 스웨덴의 전기 생산량, 그것도 그 발전 종류별로. 네, 여기서 보면 이제 하이드로파워, 그러니까 수력이 이 정도고, 뉴클리어, 그러니까 원자력이 이 정도. 수력이에요, 수력. 네. 여기 보면 그냥 스웨덴은 수력이랑 원자력이 거의 다인 나라예요. 네. 워낙 물도 풍부하고, 그리고 워낙 원자력도 많이 하고, 사실 그 얼마 전에 올해 초죠. 독일이 탈원전을 완전히 선언한 날 있잖아요. 그때 스웨덴은
유럽 최대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을 시켰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우리가 원자력이라고 하면 네. 되게 이념적인 에너지잖아요. 정치적인 에너지고.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뭐 나라의 스탠스, 그다음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에 따라 얘는 좋은 에너지, 뭐 나쁜 에너지, 이게 되게 호불호가 갈리는 에너지인데요. 네. 오늘은 그런 거 다 떼고 그냥 한번 경제적인 관점에서 한번 좀 지켜보자라는 입장에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수력, 원자력 대표적으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건설할 때 되게 비싸요. 건설할 때 만들어야 비싸요. 되고 네. 원자력 발전소 되게 비싸잖아요. 네. 뭐 큰 거는 뭐 7조, 4조에서 8조 막 이렇게 하니까요.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 근데 만들어 놓으면 쌉니다, 전기가. 아하. 일단 건설 이후에는 그렇죠. 가동할 땐 싸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저렴한 전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으려면 네. 원자력이 많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되게 많죠. 네. 근데 사실 이게 좀 아니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사실과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원자력이 그냥 전기만 만들 땐 되게 싼 건 맞아요. 네. 왜냐하면 건설해놓고 해결료만 지어놓으면 얼마든지 전기가 네. 나오니까. 근데 이게 사실 원자력 같은 경우가 우리가 사용 해결료 문제를 얘기를 하잖아요. 사용 후 해결료. 네, 이게 좋은 이제 원래 원칙은 이제 사용 해결료, 우리가 좀 나쁘게 표현하면 이제 핵폐기물 핵폐기물.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처리 비용까지 생각하면 결코 싼 게 아닙니다. 그렇죠. 스웨덴 같은 경우에 올해 영구 처분장을 건설을 시작을 했어요. 이른바 방폐장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고준위 방패장. 그러니까 실제로 그 원자력 발전이 끝나는 해결료를 이제 진짜 10만 년을 보관할 장소를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10만 년을 안전하게 보관할 정도의 이런 건축물을 지으려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그거에 따른 관리 비용도 들어가야겠잖아요. 그렇죠. 아주 지하 깊숙이, 그리고 뭐 산속 깊숙이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그렇다 보면 당연히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비용까지 합하면 절대 저렴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스웨덴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나타나 있고, 그리고 스웨덴 같은 경우는 워낙 물가도 비싸고 이런 좀 뭐든지 다 좀 비싼 나라로 되게 인식이 되잖아요. 아, 편집장 같은 경우에 네. 전기요금이 예. 지금의 한 40배가 나온다. 전기요금이 지금의 40배 된다고? 네네. 어떠실 것 같아요? 지금 뭐 한 올해 얼마나 올렸죠? 한 2, 3년 사이에 한 40%? 한 20, 30%, 30%, 네. 좀 30에 40 이 정도. 그것만 해도 사람들 지금 다 우리나라도 죽겠다고 막 그러는데. 근데 40배. 40배면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해서는 살 수는 있겠지만, 그죠? 네. 뭐 적응해야 하겠지, 인간은. 네. 근데 쉽지 않을걸요? 정치적으로도. 제가 또 그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예요? 이게 그 스웨덴의 전기요금을 2019년 기준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네. 자, 2019년 기준 여기 보면 얘네들은 단위가 이제 크로네거든요. 킬로와트 시당. 네, 스웨덴 크로네. 네, 여기 보면 얼마입니까? 여기 100크로네가 좀 넘고, 러우 전쟁 때문에 네. 피크 쳤을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200. 그 다음에 2008, 9년 이때 유가 150불 갔었을 때 여기 보면 200. 거의 이렇게 찍었었잖아요. 네네네. 이거 2019년 물가로 연동을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실제로 200크로네가 어느 정도의 돈이냐면 우리나라로 24,500원입니다. 네. 2020년 스웨덴의 전기요금 1kW 시당 200크로나였는데 24,500원. 네. 현재는 33크로나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이게 4,050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1kW 시당 지금 110원 정도예요. 지금 40배 차이 나죠. 아, 스웨덴이 전기요금이 우리나라보다 40배 비싸다? 네, 킬로와트 시당. 근데 소득 수준은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전기요금이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근데 아까 그 스웨덴의 전기 전력 구조를 보면 원자력과 수력이 많잖아요. 그쵸? 아니, 원자력하고 수력하고 한번 지어놓으면은 네. 추가로 비용은 별로 안 드는 건데, 우리나라에 비해서 스웨덴 전기요금이 40배가 비싸다고. 이게 전기요금을 단순히 우리가 원가만 생각하면 안 되고 송배전 비용, 그거의 운영 비용, 관리 비용 이런 걸 다 감안을 했을 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스웨덴 어떤 전력 당국이 도둑놈이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원전 같은 경우도 관리 비용까지 아마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원전이 결코 싼 요금은 아니다라는 이제 결론이 나온 거고, 하지만 지금 입장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당장 이게 아니니까 뭐 저렴하다라고 주장도 할 수 있고, 뭐 탄소 중립이라든지 탄소 배출 때문에 원전을 뭐 더 늘려야 된다라는 주장도 할 수는 있죠. 아니, 또 혹시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한국전력은 네. 비싸게 사와서 싸게 국민에게 공급해주는 아주 착한 기업 아닙니까? 그렇죠.
거의 국민 호구 기업. 음. 농담입니다, 여러분. 근데 스웨덴 그 전력 공사는 네. 너무 이익을 많이 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이게 아니에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전력회사 같은 경우에는 적정 수익률을 제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너무 막 이게 당연히 필수제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네. 살아가는데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가격에 대한 어느 정도 제한폭도 있고 그리고 뭐 보조금 같은 것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 네. 지난 에너지 대란 때 겨울에 예. 그때 이제 가스비 같은 경우에도 막 10배 올랐다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네네네. 그렇게 오르지만 또 떨어질 때는 또 급격히 또 떨어뜨리게 또 유도도 하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완전 시장주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력 민영화가 됐기 때문에 약간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아, 민영화가 돼 있어요? 네, 다 민영화 돼 있어요. 스웨덴은? 그러니까 국영화로 되어 있는 게 몇 개 없고요. 대부분 다 민영화가 돼 있어요. 이게 민영화가 되면 뭐 좀 쓸데없는 얘기이긴 하지만 민영화가 되면 진짜 문제점이 뭐냐면 전력 생산 비용이 따로 나오고 네. 송배전 비용이 또 따로 다 나옵니다. 다 사업자가 다르면? 네. 이게 근데 더 제일 웃긴 게 전력 생산 비용이 우리가 비쌀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송배전 비용 만만치 않아요. 거의 2배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그게 때문에 유통이니까, 유통. 네. 그리고 그 유통에 대한 마진도 붙여야 되고 거기에서 감압시설에서 또 보내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전력을 송전을 한다, 배전을 한다 했었을 때 그 발전소에서 큰 전압이 나오면 그거를 몇 번 다운을 시켜서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다 돈이에요,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송배전 비용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송배전까지 다 한 이런 국영기업에서 하는 거에 굉장한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저는 민영화가 되면 그 막 민간 발전사들이 네. 원료를 그 생산 비용을 막 미친 듯이 올려서 피를 빨아먹을 거다. 이런 것보다 송배전 비용 때문에 진짜 허리가 휠 수도 있다. 라고 좀 생각을 하면 실제로 필리핀이 그렇거든요. 필리핀이 이제 전력 민영화가 되면서 송배전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거의 전기요금만큼 나옵니다. 야, 우리 국민들은 한국전력에 정말 고마워해야 되네요. 그렇죠. 굉장히 고마워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그 사용 후 왜 스웨덴 이야기를 했었냐면 아마 여기에 뭐 잘은 몰라도 이런 관리 비용이 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무튼 원전이 탄소 중립을 위해 뭐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당장 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찌 됐건 핵폐기물 그러니까 사용 후 해결료의 양을 줄이는 게 최우선 과제인 겁니다. 그리고 네. 우리 원자력 발전소의 약간 미래 모델 아니면 이제 미래 기술 아니면 그 앞으로 지향해 나가야 될 점이 전부 다 이 사용 후 해결료의 양을 줄이는 겁니다. 사용 후 핵연료를 어떻게 줄여요? 예를 들어서 원전 발전 많이 할수록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네. 사용 후 핵연료는 단순히 그 우라늄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네. 거기에 쓰이는 뭐라 해야 되나 냉각수도 네네. 있을 때고 거기서 작업하는 사람들 장갑, 옷, 장화 이런 거 하나하나 다 거기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네. 폐기물에. 그게 장갑, 옷 이런 거는 이제 중저준이라고. 중저준이. 예. 그래서 그건 이제 관리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문제는 그 원자로 안에 있는 핵연료봉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사용 후 핵연료봉. 네. 어찌됐건 핵물질을 넣어서 발전을 하는 거니까 이게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기술의 관점은 이거를 최소화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하고 지금 사실 핵연료봉을 쓰면 95%다 5%도 못 써요. 그리고 다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이라는 게 있으면 5에서 10 정도밖에 에너지를 못 쓰고 95에서 90 정도의 그 에너지가 방사능 형태로 이렇게 남아 있어서 계속 핵 분열하면서 방사능을 내보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엄청 많이 쓰거나 네. 많이 쓸 수 있는 기술이 있거나 아니면 되게 많이 써서 이렇게 조금만 넣어서 이거를 다 써서 오랫동안 돌리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대형 원전에서는 굉장히 제어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오는 SMR이라는 기술이 이제 주목을 받는 겁니다. SMR은 이제 소형 모듈 네. 식으로 원전을 만든다라는 건데 그게 단순히 크기만 줄인 게 아니라 네. 효율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효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크기는 일단 줄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SMR 같은 경우를 조금 얘기를 잠깐 드리면 네. 이게 소형 모듈형 원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SR은 많이 있습니다. 네.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원자력 잠수함에 들어가는 것도 SR이고요. 그러니까
스몰 리액터. 네, 스몰 리액터. 그러니까 작은 반응기 단위로는 이거를 이제 잠수함에 넣으면 그게 그렇죠. 뭐 흔히들 핵 추진 잠수함 뭐 이렇게 그렇죠. 표현을 하는 거고 네네. 그렇게 스몰 리액터로는 만들 수 있는데 네. 그 중간에 모듈이라는 게 들어가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스몰 리액터가 값이 너무 비싸요. 네. 상용화, 그러니까 이해 타산이,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용으로 많이 쓰거나 아니면 진짜 오지,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오지에 스몰 리액터를 짓거든요, 실제로. 네. 그러면 그런 데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스몰 리액터를 짓는데 작은 소형 원자로를 놓는데 네. 이게 여러 군데 쓰려다 보니까 이게 수지 타산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대량 생산을 하면 보통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 수지 타산이 좀 맞아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소형 원전을 쫙 만들면 어떠니? 근데 이게 지형, 뭐 아무튼 자연환경, 주변환경, 기후 이거에 영향을 좀 받기 때문에 이게 되게 힘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M을 붙이는 겁니다. 가운데 모듈형. 그러면 이게 유지 관리도 되게 편하겠죠. 예를 들어 여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스몰 리액터가 고장이 났어요. 다 통으로 하나로 만들어졌으니까 얘를 다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모듈형이면 요것만 빼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레고 블록처럼.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게 많은 업체들이 이 설계를 지금 얼마나 잘 완성도 있게 만드느냐가 지금의 현재 딱 수준이고요. 뭐 미국의 몇 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파일럿 모델들이 좀 나와서 가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동을 하면서 여러 이제 문제점들을 발견하면서 계속 수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죠. 지금은 거의 기술 개발 단계이고 그렇죠. 이게 상용화 되려면은 얼마나 남은 거예요? SMR이? 보통 2030년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2030년 정도가 되면 SMR 기준이 2035년, 네. 그러니까 2030년에 상용화가 돼서 2035년이 되면 한 65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가? 네. 굉장히 큰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얘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30년에 요 땅을 했어요. 네. 5년 만에 650조 시장을 먹을 수 있는 굉장히 큰 시장인 겁니다. 상용화로부터 5년 만에 네. 650조 원의 시장이 만들어진다. 네. 이걸 보통 2차 전지랑 좀 비교해서 생각을 하면 네. 우리가 작년, 올해 2차 전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했잖아요. 네. 이게 뭐 전기차라든지 뭐 이런 정책적인 게 맞물리면서 전동화가 변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전기차 수요가 는 거잖아요. 네. 이것도 비슷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렇게 주식, 여기 보면 2차 전지 관련주들 엄청나게 뛰었잖아요. 네. 특히 예전에는 정말 우리가 신경을 안 썼던 종목들이 최근에 엄청나게 이렇게 주목을 많이 받는데 SMR 관련된 종목들도 2030년 정도가 되면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실제로 SMR 시장이 650조까지 성장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모릅니다. 네. 우리가 2차 전지 시장도 비슷하잖아요. 뭐 수백조 시장으로 성장할 거다라고 하지만 회의론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 네네네. 거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어찌됐건 주식 시장은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 기대감을 누구보다 얼마나 빨리 적절한 타이밍에 잡는가의 이제 싸움인 거잖아요. 그렇게 돼서 저는 이제 뭐 무슨 종목이 좋다 이런 것보다도 전반적인 이런 산업에 크게 활성화될 수 있는 산업의 흐름 이야기를 해드리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오늘 이걸 좀 준비를 해본 거거든요. 2030년. 근데 벌써부터 증시나 이런 데서는 관련된 기업들도 많이 주목을 하고 네. 있고 투자자들도 이제 미래 시장이 큰 만큼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 그때 미국 출장길에선가 기사 하나 나온 게 있잖아요. 단독 보도. 네. 그것도 그냥 뭐 당연히 미국 기업들만 잘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큰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는데 네. 우리 기업들도 거기에서 큰 역할을 같이 한다는 거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현대건설 이야기인데요. 네. 그 현대건설이 우리나라에서 원전 건설을 굉장히 많이 한 건설사 중에 그렇죠. 하나입니다. 예. 네. 굉장히 많은 원전 건설에 참여를 했고요. 관련된 기술도 있고 현대건설 내부에서도 원자력 파트는 굉장히 파워가 셉니다. 네, 실제로. 그리고 약간 독고다이 스타일이라 그래야 되나? 네. 그러니까 약간 좀 별종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좀 달라요. 자부심도 굉장히 크고 그 원자력 파트에 있는 사람들 만나보면 네. 제가 미국의 홀텍이라는 기업을 이제 인터뷰를 하고 그쪽에 있는 여러 사이트들을 촬영을 하고 취재를 갔는데요. 그 홀텍이라는 기업이 되게 생소할 수도 있는데 홀텍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비상장사인데 비상장사이긴 한데 전 세계 캐니스터, 캐스크, 그 사용 후 해결료 이렇게 담는 그 통 있잖아요. 네. 그거 생산량 1위 기업입니다. 뭘 담는다고요? 사용 후 해결료를 담는 예. 그 용기를 만드는 그러니까 거.
폐기물 저장을 하기 전에 폐기물 저장을 하기 위해서 사용 후 핵 연료를 담아 놓는 통. 용기. 예. 그걸 통. 이제 캐스크, 캐니스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거 생산량 1위 기업입니다. 무려 16개국에 수출을 합니다. 오. 그 원전을 사용하는 나라에는 웬만하면 다 수출을 하는 거죠. 이게 홀텍. 네, 근데 여기는 홀텍이라는 비상장사예요? 비상장사입니다. 어. 개인이 지분 다 갖고 있어요. 어. 필라델피아에 보면 이렇게 강이 하나 흐르는데 네. 그 강을 바라보고 사옥이 있고 공장이 있어요. 거기 갔다 왔어요? 멋있더라고요. 네. 어. 되게 멋있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인데 거기에 제가 회장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너 인터뷰를 했었는데 사실 이게 이미 보도자료가 나온 거예요. 현대건설이 2030년에 홀텍이 원전 해체를 하고 있는 오이스터 원전을 해체를 하고 있거든요. 홀텍이. 네. 거기에 이제 SMR을 2030년에 짓겠다라고 이제 이미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오이스터 원전이 미국에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 회장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저희가 이제 그걸 물어봤죠. 너의 첫 번째 SMR은 언제 가동이 되고 어디로 할 건지 한번 물어봤어요. 나와 있는데 사실 제가 그 보도자료를 못 봐가지고 물어본 거긴 한데 봤더니 2029년에 자기네들이 맞물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9년까지 완성을 시킬 거고 그 장소 역시 오이스터 원전 해체 부지가 아닌 팰리세이드 원전 부지에다가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자동차 이름 아니고 네, 팰리세이드라는 지역에. 네. 이게 그러면은 홀텍이라는 회사가 그 사용 후 핵 연료를 담아놓는 그 통을 하는데, 네. 근데 사실은 원전 해체 네. 사업도 같이 하는 거고, 그렇죠. 자기네가 원전 해체하고 있는 그 지역에 SMR을 만들 건데, 그게 아니라 다른 곳에도 SMR을 설치할 거다. 네. 이거예요. 다른 곳에 먼저. 다른 곳에 근데 먼저. 네. 그러니까 이게 팰리세이드 원전이라는 것도 되게 재밌는 원전입니다. 자, 우리가 원전을 가동을 오랜 기간 동안 안 하다가 네. 다시 살아난 원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3마일스 원전 사고 이후에 원전 가동을 이제 조금씩 줄였고 이제 짓던 원전도 다 그 신규 원전 계획도 다 없애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팰리세이드 원전도 이미 가동이 중지된 상태였는데 이번에 미국도 에너지 대란을 겪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얘를 다시 가동 결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가동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원전을 홀텍이 사서 가동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하는 와중에 팰리세이드 원전이 있다 보니 부지들이 조금 남는 거예요. 네. 여기에 얘네들이 개발 중인 160메가와트급 SMR을 4기 정도 설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미 원전 여기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라고 다 승인이 난 곳이기 때문에 네. 따로 그런 절차를 밟을 만한 게 굉장히 줄어들고 원래 원전이 있던 자리니까. 네, 주민들 역시 주민 수요 공성 역시 굉장히 주민들의 그런 반대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적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거에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살리고 못 살리는 부분은 이제 SMR로 대체를 좀 하겠다. 이런 느낌, 이런 컨셉으로 2029년에 팰리세이드 원전을 짓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오이스터에서 팰리세이드로 바뀌었냐? 오이스터는 제가 실제로 가봤는데 아직 그 원자로 해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해체 작업 중인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그걸 다 끝내야지 SMR을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설사 기술이 있다고 해도 빨리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텍 같은 경우에는 빨리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찾다 보니 팰리세이드 원전 부지가 딱 나온 거고 그쪽에 우리는 2029년에 무조건 상용화 시키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